세계 어디에도 진보주의에 입각한 어떤 정당이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진보라는 표현을 족보에도 없고 이미 가치 판단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나라 쓰면 안 되고 좌파. 네, 아시아투데이 아투TV 구독 좋아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하세요. 진보라는 말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가치 판단을 끝낸 표현인 거예요. 혁신 세력 쓰면 안 됩니다. 왜? 그러한 주장과 세계관이 혁신적인지 진보적인지는 토론을 통해 거쳐야 되는 거지 이미 전제를 줘버리잖아요. 우리는 앞으로 가는 세력이야. 우리는 뭐 이노베이션을 하는 세력이야. 아니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좌파라고 불러야죠. 네, 좌파 또는 그 앞에 종북적 성향이 있으면 종북 좌파. 그 앞에 그 좌파 진영 안에서 중국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친중 좌파 이런 식으로 앞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친북 좌파, 네, 친중 좌파, 친중 좌파. 맞아, 나도 그렇게 그러면은 생각하니까. 진보라는 단어가 왜 위험하냐면은 우리 소련이 북한을 딱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소련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단어가 뭐냐면은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그때부터 진보라는 단어를 딱 차용을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용어로 장난치는 사람들 그쵸. 아닙니까? 그죠? 그쵸. 반동 세력이다. 딱 그냥 반동 세력이다. 용어를 너무 잘 써요. 그러냐, 그게 레닌 마르크스가 깨우쳤던 부분인 거예요. 용어를 선점을 해야 그러니까 된다. 그들이 예. 용어를 잘 선점해라. 네이밍을 그럼요. 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진보라는 단어를 본인들이 가져가게 됐고 그때부터 특히 이제 80년대부터 우리는 혁신 세력이다. 진보 세력이다. 왜? 논리와 팩트로 가면은 보편 타당성이 없는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기는 것이 최종 목적이고 알파이자 오메가 그들이 존재하는 알파이자 오메가가 알기 때문에 그거를 싸움을 위한 단어, 승리를 위한 용어로서 혁신과 진보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그건 족보에도 없는 거고요. 세계 정치 사상사를 보면은 영국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근대 정치 문화가 탄생했는데 가장 정확한 거는 보수 세력 제일 먼저 있었고 그게 바로 왕권을 옹이하는 토지 기반의 귀족 세력이죠. 토리 정당. 그렇죠. 토리 정당이 신봉했던 게 보수주의. 그 다음에 좀 더 상업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의회 권력 중심으로 가자. 그 사람들이 자유주의자이자 휘그당.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다음에 19세기 중반부터 빈부격차가 생기니까 사회주의 하자. 그래서 사회주의 세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보수, 자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요렇게 이제 세 개의 그 세력이 영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보편적으로 그게 다 다른 나라로 간 거고, 세계 어디에도 진보주의에 입각한 어떤 정당이 메인스트림에 들어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진보라는 표현을 족보에도 없고 이미 가치 판단이 끝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우리나라 쓰면 안 되고 좌파. 네, 아시아투데이 아투TV 구독 좋아요. 네, 우리 PD님이 또 띄워주셔가지고 심각한 와중에도 또 알립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안 나가고 누르면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장난이고요. 근데 그 반국가는 뭐냐?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되는 데 있어서 좌파파를 떠나서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헌법,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 세 가지 트라이앵글로 대한민국이 딱 우뚝 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부정하면은 좌파우파 이전에 국가 세력이냐 반국가 세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저는 합당하고 지금 가장 우리가 지금 중요한 어떤 프레임을 설정을 저는 윤 대통령은 유능한 대통령을 넘어서서 유능한 정치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거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의 다양성,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데 좌파들은요. 표현의 자유? 야 이거 표현의 자유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네. 근데 우리 보수들은요. 네. 표현의 자유를 알지만 욕은 또 못해요. 네. 이렇게 욕하고 싶으면 해요. 네. 근데 표현의 자유의 한계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그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을 뭐 쓴다라든지. 그렇죠. 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재산을 강탈하고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거짓말을 한다라든지 이 두 가지의 범죄는 사실 표현의 자유에 들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예훼손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뭐 차별 어떤 뭐 이런 항목으로 해서 뭐 처벌이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하면 안 되고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상대방의 정치적인 주장이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거를 표현의 자유에서 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민주당이 넘는 금도거든요. 근데 그거를 건드는 순간 정근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인격 모독적 표현을 제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막 어떤 정말 마음에 입에 담지 못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또 즐겨 쓰는 그런 욕 있잖아요. 방송에도 못 나온 욕 있잖아요. 우리는 입에 안 해요? 못해. 아니 방송에 못 나올 그런 단어는. 우리는 네. 그거 흉내도 못 내. 그럼요. 지금 근데 내려고 해도 그런 웃잖아요. 단어를 제가 막 이 얼굴이 붉은죽죽해가지고 막 연설할 때 그런 표현을 쓰고 이러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 않은 거를 의도적으로 제가 했다고 막 하면은 그거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서 벗어난 게 될 수 허위사실 있겠지. 유포 명예훼손. 그럼요. 근데 분명히 존재하는 통계와 사실관계 안에서 민주당의 폐악질 탄핵 22번, 계엄 이전에 22번, 계엄 이후까지 하면 29번, 그 다음에 간첩법 개정 반대. 이거는 엄연히 사실 아닙니까? 팩트인데. 팩트. 이거를 갖고 민주당이 내란 세력이다라고 주장하는 저 본인과 그런 자료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서 민주파출소의 고발감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고 그거를 건들게 되는 순간 근대와 정근대의 영역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정근대가 뭡니까? 너 마음에 안 들어 일로 와. 너 마녀사냥. 너 화형. 이게 정근대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를 서로 간에 아무리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사실과 통계 입각에서 김성원의 주장이 틀렸다고 반론이 존재한다면은 그거는 제가 제 반론을 통해서 이제 싸워야 되는 거지. 그거를 고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설령 그게 가능해지더라도 순간적으로 감정을 시원할 수 있겠죠. 저놈 저거 감옥 갔다. 그렇지. 근데 그걸 하게 되는 순간 국가 권력이 개인의 발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판례와 선례를 남기게 됨으로써 우리 다 죽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가 저 A라는 사람을 혼내줄 때는 시원할지 몰라도 그 칼자루를 쥐고 저를 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하지 말자로 합의한 게 근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장해 주는 게 우리나라 헌법이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가르마도 오른쪽으로 타요. 그렇죠. 저는 운전할 때 좌회전도 안 합니다. 저는 가르마도 오른쪽으로 타고요. 저는 가르마도 오른쪽입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김 대표도 가르마도 오른쪽이에요. 우린 가르마도 왼쪽으로 안 타요. 사실 제가 김 대표 모시고 하고 싶었던 얘기가 시간이 여러 금방 가지가 가네요. 있었는데 개인의 자유와 평등 중 무엇이 더 중요하느냐, 정치와 정부의 역할, 경제적 시각의 차이, 보수주의 정책과 좌파의 정책, 그리고 보수주의 전통과 질서, 좌파는 변화를 추구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 부의 분배와 경제적 자유, 최저임금 인상, 부유층의 절세, 사회 문화적 차이, 그리고 정치의 올바름과 이민 정책, 그리고 난민주의, 역사적 사례와 현실 적용, 보수주의 좌파 갈등까지 있었는데 아직 지금 하나도 못했어요. 다 설레는 주제네요. 한 번 더 나와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방송에 좀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좀 결정이 나면 그때 한번 이제 우리가 이러한 가치관과 세계관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만들어보자. 만들어야죠. 그런 주제로 심도 깊은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좀 드리면 되겠죠? 그럼요. 저는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꺼드럭거리고 그러는데 조기 대선을 떠드는 자가 반역 세력입니다. 조기 대선인지 굴비 대선인지 우력 대선인지 조기 대선인지 그런 거 지금 말할 때가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이것으로 우리가 충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비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이런 인사는 앞으로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이끈다. 이런 아젠다를 준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이런 아젠다를 준비해서 대통령께서 쭉 끌고 가셔서 대한민국을 재건하게 만들어야 되지. 지금 저쪽 민주당 동향도 제가 쭉 보고 있는데 저쪽 지금 분열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을 견제하는 세력이 뭡니까 김동연부터 해서 임종석 그다음에 김경수 그 고민정까지 이재명 흔드니까 이재명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며칠 전에 매불쇼 나가가지고 나 그때 체포당할 때 체포동의안 통과될 때 일각에서 몇몇 사람들이 짬짬이해서 검찰이랑 합세한 거 모를 줄 알아 해가지고 지금 박지원 민주당의 박지원도 불러가지고 이재명 당신 그런 거 왜 얘기합니까 하면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게 탄핵 심판 때 왜 중요하냐면은 헌법재판관들이 뭘 보겠어요. 자기 정권, 자기 권력 누가 잡냐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가슴 아프게도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재판관들이 8대0 파면했지 않습니까? 그 하면은 뭐예요? 어차피 좌파들은 다 단결이 되어서 자기 권력은 좌파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돼버린 거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뭘 보겠어요? 좌파 우파 누가 분열되고 누가 통합되냐 그걸 보거든요. 근데 이재명과 민주당은 야 탄핵 기각 가능성이 좀 올라가니까 치고받고 난리가 나.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우리는 윤석열 외에 대안이 없다는 걸 딱 보여줘야죠.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기각되더라도 저쪽 세력은 우파 보수파 세력은 딱 뭉쳐서 정권 흔들림이 없구나. 그래야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쪽으로 쭉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정을 2.0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를 준비를 해야 그 다음에 혼란을 종식시키고 국민 통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거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